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 세상 모든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시댁 일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피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전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남편이 복덩어리인 건지는 몰라도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시댁 스트레스 하나 없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가끔씩 주변 지인들에게 고부 갈등이 전혀 없다고 자랑하게 되면 다들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식으로 대묻고는 하지만 정말로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며느리들이 부엌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시고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남편 모르게 비상금으로 쓰라면서 용돈을 찔러 넣어주시기도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서 개방적인 면이 있으셔서 명절이나 제사와 같은 큰 행사가 있어도 시댁에 오지 말고 친정에 가던가 여행이라도 가라며 오히려 거부를 하셔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친정보다 시댁이 편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애쓰지 않더라도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아들보다 며느리가 훨씬 중요하다며 따로 많이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에 시부모님께 잘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좋은 사람과의 이별은 예상치 못할 때 다가온다는 말이 있더니 항상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듬뿍 주셨던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사고로 먼저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예상된 이별도 아니었고 특히나 시댁 가족 간의 사이가 끈끈하고 좋은 편이었기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다들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힘들어 했었어요. 당연히 부부애가 남달리 좋았던 시어머니께서는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셔서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였죠. 시부모님께서는 자식들을 결혼시켜 다 보낸 후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셨기 때문에 순식간에 혼자가 되신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온 식구들이 시아버지를 보내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히 힘들었지만 언제까지 시어머니를 외롭게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어서 동서와 따로 만나 앞으로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좁아 북적북적하겠지만 맏형인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전달했었는데 동서 부부 반응이 이상할 정도로 시큰둥하더군요. 형님 집은 15평밖에 안 되는데 어머니까지 모시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애가 둘이나 있는데 괜히 어머니 그 집 가서 살면 힘드세요. 동서, 방금 그 말 무슨 뜻이야? 내가 어머니 집으로 모셔와서 애들 보모나 만든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집도 좁고 애들도 많고. 어머니 괜히 그 집 들어갔다가 우울증 더 심해지시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냥 집 넓고 아직 애 없는 저희가 모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동서, 말이 좀 심하다. 집도 좁고 애들도 있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소홀히 모시지 않아. 당연히 보모로 부려먹지도 않을 거고. 막말로 그동안 시집살이 한 번 없이 편하게 살았는데 힘들게 만들겠어? 형님이 아무리 그렇다고 말씀하셔도 집에 애들이 있으면 아무리 어머니라도 애들 케어하느라 정신 없으실 거예요. 특히 형님도 회사 나가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 많은 제가 모셔갈게요. 그렇게 어머니 모셔가고 싶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을게. 근데 동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달 사이에 태도가 많이 변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오늘 선 넘는 행동도 많이 하네.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대체 왜 이래? 형님은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그냥 저도 어머니께 받은 게 많으니까 직접 모시고 싶다는 말이죠. 아무튼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모셔오는 것으로 알고 있을게요. 180도 바뀐 동서의 태도에 기분은 나빴지만 그동안 시어머니 거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굳이 본인이 모시겠다고 나서니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전부터 시어머니께 올라오셔서 함께 살자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으나 계속 거절해 오셔서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실지 걱정이 많았는데 우울증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고 시댁집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는지 결국 뜻을 따르겠다며 동선의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동안 시골에서만 살아오신 분이 도시 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다행히 동서가 잘해주는지 안부 연락을 드릴 때마다 목소리가 밝으셔서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동선의 집으로 옮기시니 어떠세요? 따로 불편한 것은 없으시죠? 둘째가 불편한 거 없이 잘 챙겨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가끔씩 손주들 보고 싶으시거나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집이 가까우니까 저희가 잠시 모시고 오던지 아니면 동선의 집으로 놀러 가든지 할 테니 연락만 주세요, 어머니. 그래, 나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힘들어도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알았지? 네, 어머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우울하게 집에서 생활하실 때와는 다르게 동선회로 거처를 옮기신 후 모든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마침 저희 집이 동서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맏며느리로서 가끔씩 집에 들러 잘 지내고 계신지 살펴보기도 했고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따로 해서 가져다 드리기도 했는데 시어머니는 넓은 방을 사용하시면서 비싸고 좋은 음식들을 드셔서 그런지 혈색도 좋아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실 수 있었어요. 저희 남편도 첫째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맞는 건데 동생에게 괜히 짐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면서 다시 모셔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엄청 하더니 막상 동선의 집에 방문해서 두 눈으로 잘 지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안심을 했는지 더 이상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동선은 시어머니가 거처를 옮긴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무조건 본인이 모셔오겠다고 할 때와는 달리 약간 시어머니를 까칠하게 대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어요. 아무래도 어른을 집에서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동서가 벌써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닌 건가 싶어 걱정이 되더군요. 동서, 혹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많이 힘들어? 만약 힘든 거면 아니에요, 형님. 제가 남편한테 먼저 모시고 오자고 했는데 힘들긴요.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끝까지 저희가 모실 거예요. 아무리 격없이 지냈던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어른 모시고 사는 게 힘들지 왜 안 힘들어. 동서 탓하는 게 아니라 까칠하게 있는 모습이 걱정되어서 그래. 혹시 힘든 거면 우리가 모셔와서 살아도 되니까 무조건 참고 살지 말고 도움 요청해. 까칠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거 아닌데. 어머니랑 전혀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처음에는 걱정을 엄청 했었는데 막상 동서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고
시어머니께서도 큰 문제 없이 생활하고 계시는 듯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동서집으로 들어간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얇은 네이 한 장을 걸치고 맨발로 저희 집으로 도망쳐 오신 일이 있었어요. 당시 밤이 늦은 시각이어서 온 식구가 잠들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집 현관문을 심하게 두드리더군요. 남편도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누구냐고 했으나 상대방은 대답 없이 계속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술에 취해 장난을 하는 줄 알고 이 시간에 장난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만하라고 하고 무시하려 했으나 10분이 지나도록 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남편이 화가 난 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들 다 자고 있는데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냐면서 현관문을 벌컥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힘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당연히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희 부부는 몇 초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일단 급하게 안으로 모셔왔고 두꺼운 이불을 가져다가 덮어드린 후 심상치 않은 시어머니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한데 얇은 네일을 한 장 걸치고 있었고 신발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나 싶어 발바닥을 살펴보니 여기저기 긁히고 쓸려 있었으며 몰골을 보니 그동안 동서집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헬쓱해 보여서 저희 둘은 당황스러움에 차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온몸을 벌벌 떨었고 혹시나 끼니를 거르셨을까 하는 걱정에 간단하게 수프를 끓여서 드렸더니 며칠 동안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인지 허겁지겁 밀어 넣으시더군요. 이 모습을 보며 저도 그랬지만 남편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대체 나이 드신 어머니를 어떻게 보살핀 거냐며 노발대발하면서 급하게 동선의 집에 연락을 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다들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받지 않는 것인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면서 직접 얼굴 보고 대화를 해봐야겠다며 동선의 집으로 달려나갔고 저는 따뜻한 음식을 드신 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신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차근히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서 부부의 이야기만 나오면 모른 척 하시고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다가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동선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말이다. 둘째가 얼마 전부터 있는 구박, 없는 구박 다 해서. 네? 동서랑 서방님이 구박을 해요?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왜? 며칠 전에 무슨 서류 몇 개 내밀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는 밥도 안 주고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더라. 동서가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요? 혹시 어떤 서류였는지 기억나세요? 나이 먹으면서 눈이 침침해서 뭐가 보여야 말이지. 뭔지는 몰라도 네 동서가 내 손에 잡고 사인을 하는데 뭐가 많기는 많았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헐레벌떡 동서집으로 달려갔었던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아무리 배를 눌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 연결도 안 된다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면서 황당해하더군요. 일단 피곤하실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잠자리를 봐드리고 거실로 나오면서 동서가 구박해서 집에서 뛰쳐나오셨다는 것을 알려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언젠가는 남편도 알게 될 일이니 일단 상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
동서랑 서방님이 구박을 해서 집에서 뛰쳐나오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에 내 두 눈으로 어머니께 잘하는 모습 보고 왔잖아. 그때는 구박하는 모습 전혀 안 보였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날 동서가 어머니께 조금 까칠하게 구는 게 이상해서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긴 했었어.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니까 그냥 넘겼지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는 건데 대체 저 꼴이 뭐냐고. 안 그래도 아버지 이러 우울증까지 왔던 노인네를 내일만 떨렁이 펴놓고 신발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몰골은 또 어떻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보. 무슨 말이야. 문제가 아니라니. 뭐가 또 있는 거야?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동선애가 어떤 서류들을 가져와서 억지로 어머니 손 붙잡고 사인을 하겠대. 그 서류가 대체 뭔지 모르겠어. 상황상 서류에 사인하고 나서 밥도 안 주고 구박을 한 것 같은데 어머님은 눈이 침침해서 무슨 서류인지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고. 뭐라고? 설마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주혁이가 억지로 모르는 서류에 사인하게 했을까? 어머니가 뭔가 착각하신 거겠지. 처음에는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몇 시간째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준다면서. 지금 시간을 한번 봐봐. 아침 8시고 지금쯤이면 서방님 출근하셨을 텐데. 어머니가 없어지셨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도 연락 한 통 없잖아. 그건 맞는 말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본인 낳아주신 어머니를 무참히 버릴 수가 있다고? 이대로는 도저히 그냥 못 앉아 있겠다. 다시 한번 주혁이네 집에 가서 알아봐야지. 당신 오늘 회사 쉬는 날이지? 고생스럽겠지만 어머니 일어나시면 식사 좀 챙겨드리고 서류에 대해 기억나는 거 진짜 없냐고 다시 한 번만 물어봐줘.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그렇게 남편은 직접 알아봐야겠다며 또다시 동선의 집으로 가버렸고 곧이어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셔서 저는 남편의 부탁대로 식사를 차려드린 후 서류에 대해 기억나는 내용이 하나도 없냐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았는데 동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직접 사인을 했고 알아채지 못하도록 빠르게 서류를 넘겨버려서 정말 기억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결국 이 자리에서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없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남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서 집으로 들어오더니 어머니에게 동선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 있기는 있구나 하는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고 문을 두들겨도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않길래 혹시 알고 있을까 해서 옆집 사람들에게 소식을 물어봤는데 그 집 사람들 이틀 전에 집에 차 앞딱지 붙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갔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어제 집에서 나오실 때 동서랑 서방님 집에 없었어요? 나 집 나온 지 5일 정도 됐다. 여기저기 헤매다가 온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 식구들 다 자고 있었는데. 5일이나 되셨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시던 바로 집으로 오시던 했어야죠. 대체 어디 있다 오신 거예요? 지하철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가 공원에도 있다가 그 집에서 하도 구박을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더라. 게다가 둘째가 휴대폰도 뺏어갔다. 말로는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고 하는데 일부러 뺏어간 것 같아. 어머니, 힘드시면 그냥 저희한테 오시죠. 일단 그 집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저희가 동서 집에 다녀올게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제가 다녀와서 치울 테니까 식사 다 하시면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남편과 함께 비밀번호를 받아들고 곧바로 동선의 아파트로 달려가서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옆집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빛이 있기는 한 건지 집안 여기저기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옷이며 생필품들은 이미 다 챙겨가고 없더군요.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동서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보았더니 계속 오는 전화가 지겨운 듯 아예 휴대폰을 꺼놓았는지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집안은 정말 폭풍을 맞은 것처럼 난장판이었으며 냉장고에는 먹을 만한 음식 하나 없이 횡한 모습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최악의 상황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앞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 한숨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우선 자세히 살펴보고 남편과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오는데 동서집 우편함에 우편물들이 몇 개 들어있더군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또 어떤 일을 꾸몄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확인해 보았더니 시어머니 이름으로 몇 군데에서 돈을 빌린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설마 시어머니를 이용해 먹으려고 일부러 모시겠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편물들을 확인하는 순간 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 같아요. 동서 부부는 이전에 시부모님이 거주하셨던 집을 담보로 높은 금액의 돈을 빌렸고 아마도 사인을 하라고 강요했던 서류들은 돈을 빌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급한 대로 도착한 우편물들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머리 싸매고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서 부부는 이미 돈을 다 챙겨서 어딘가로 잠적한 듯 보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알아보니 이미 마음먹고 잠적한 사람들이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우선은 신고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이 갈 만한 곳들을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며칠을 회사에 휴가 내고 여기저기 동서 부부가 가서 숨어 있을 만한 곳들을 이잡듯이 뒤졌고 저희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변호사 명함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처음에는 뜬금없이 이걸 왜 저에게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뭐냐고 되물었는데 그제서야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서류에 사인했던 과정은 총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동서가 서류만 들고 와서 했고 두 번째에는 못 보던 남자 한 명이 같이 들어와서 본인 사촌 오빠라고 소개한 후 서류에 사인을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시어머니가 자꾸만 모르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만드는 게 느낌이 이상해서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밖으로 나가면서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 구멍이 났는지 명함 한 장을 떨어뜨리고 갔고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주머니에 몰래 챙겨놓았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 사람이 둘째 부부와 한패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동서 부부와 짜고 행동한 것 같은데 명함 속 주소로 무작정 찾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류나 정보를 순순히 내어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상황상 제대로 된 증거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명함 속 변호사 사무실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부딪혀보기로 했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사무실로 찾아갔으며 명함 속 인물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과 함께 사무실로 이동하는 동안 제가 윗동서라고 밝히게 되면 당연히 이 집 사람은 잡아떼고 모르는 척할 테니 순순히 증거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서가 심부름을 보낸 것처럼 사촌 오빠라는 사람 명함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동서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가짜 메신저 창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지혁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눈치를 챌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에게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김지혁 변호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으러 오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혹시 지혜 사촌 오빠 맞으신가요? 예, 맞긴 한데 뭐 때문에 오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혜랑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언니인데 얘가 뜬금없이 메신저로 연락이 와서는 급하다면서 부탁을 한 것이 있어서요. 그래요? 어떤 부탁이요? 저번에 유언장 작성한 것은 이미 법적 절차 진행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할 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 네. 그 서류 내용 다시 체크해 봐야 한다면서 메일로 사진 하나만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핸드폰 전원을 켤 수가 없다면서 컴퓨터 메신저로 변호사님 명함이랑 부탁할 내용을 같이 보내왔네요. 그렇군요. 원래는 쉽게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지혜 부탁받고 왔다고 하니까 믿고 잠시 보여드릴게요. 메일로 전송하면 사진은 바로 삭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평소에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쉽게 눈치를 챌 것으로 봤었는데 생각보다 둔하더군요. 아마도 미리 메신저 내용을 가짜로 준비했고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의심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은 밖에서 대기한 후 혼자서만 아는 언니 자격으로 방문한 것처럼 미리 작전을 짠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만 들키지 않고 서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서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언장까지 조작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라 당황스럽더군요. 곧이어 김지혁 씨가 조작된 유언장을 들고 와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사진 촬영을 하면서 대충 살펴보니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농가 밭 등 모든 재산을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작성해 놓은 듯 했습니다. 일단 메일 발송을 목적으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유언장 내용을 하나씩 체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서 동서에게 메일을 보내는 척하며 남편을 사무실 안으로 불렀어요. 찔리는 것이 있는 김지혁 씨는 사진 다 찍었으니 가져가겠다면서 급하게 유언장을 챙기려고 했으나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빠르게 낚아채서 얼른 챙겼어요. 당연히 김지혁 씨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저희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왔죠. 저 남자는 뭐야? 당신 지혜 아는 언니 아니죠? 네, 당신들이 사기치려고 했던 사람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그쪽 사촌동생과는 동서 사이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 노인네한테는 그냥 사촌 오빠라고만 소개했는데? 당신이 직접 찾아오라고 집에 명함을 읽고 간 거 아니었어? 서류에서 빠져나온 명함을 우리 엄마가 얼른 챙겨놓았던데. 두 사람 어디 숨어 있어? 두 사람 지혜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 숨어 있어요. 거기가 어딘데? 주소 알아? 예, 주소도 여기 있어요. 너도 한편이 따라와. 같이 가게. 체격이 어느 정도 있는 남편이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와서 큰 소리를 내며 몇 마디 던지니까 김지혁 씨는 금방 꼬리를 내리고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쉽게 이야기하더군요. 남편은 사촌 오빠라고 하는 사람 뒷덜미를 잡아채 차에 태워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고 동서 부부는 저희 모습을 보자마자 놀라서 도망가려고 했으나 김지혁 씨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보더니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철없는 두 사람의 행동 덕분에 시어머니가 그 험한 꼴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화를 참을 수가 없었고 저는 곧바로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과
사촌 오빠라는 사람에게 뺏어서 가지고 온 유언장을 눈앞에 던졌습니다. 형, 내가 다 잘못했어. 집에 가봤다면 알겠지만 내가 친구놈한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빚이 많이 생겨서 그거 해결하려고 몹쓸 짓을 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어머한테 가서 손이 닳도록 싹싹 빌게. 응?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 네 말대로 엄마 이름으로 돈 빌린 것은 빚 갚으려고 순간적으로 그랬다 치자. 그런데 유언장 조작은 왜 했냐? 돌아가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노인네도 아닌데. 정말 죄송해요, 아주버님. 돈 빌린 것으로 빚이 다 해결되지 않아서 유언장 조작해놓고 어머니 돌아가실 날만 기다렸어요. 뭐라고?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돌아가실 날만 기다렸다니? 일부러 어머니 밥도 굶기고 내일만 입도록 하면 형님, 갑자기 생긴 빚에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와, 동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평소에 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짓을 해. 아니,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였어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두 사람이 내팽개치고 구박한 덕분에 어머니는 밖에서 5일이나 방황하시다가 겨우 우리 집 찾아오셨어. 두 사람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이런 짓을 해?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주혁아, 네가 아무리 내 동생이라고 해도 엄마 명의로 돈 빌려간 것부터 유언장 조작까지 한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법에 심판받을 준비하고 있어. 당연히 재수 씨랑 사촌 오빠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죗값 단단히 받으세요.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세 사람 모두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 지금까지도 죗값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언장 조작과 돈을 빌린 일은 무효가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기가 겁이 난다고 하시면서 소유하고 계신 것들을 모두 남편 명의로 돌려주셨으며 상의 후에 몇 개는 처분해서 조금 더 넓고 쾌적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과도한 욕심으로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은 결국 다시 본인의 몫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아마 동서부부도 죗값을 치르면서 확실히 깨닫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